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대한 이 거꾸로 수업을 5분에서 뒤에 5분 사탐 영상까지 더해서 정말 한 10분에서 12분, 15분 안에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앞에 것도 설명이 좀 길긴 길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사를 안 봤었죠. 안 봐서 이 메이지 유신이 오게 되는 이유, 원인과 메이지 유신 이 전개 과정, 메이지 유신의 내용,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결과,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고 뒤에 영상까지 붙이면은 메이지 유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지 유신의 먼저 원인, 어떻게 메이지 유신이 되게 되는지, 메이지 유신이 되기까지의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1854년에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1853년, 그러니까 뭐 어디 쓸만한 데가 없을까? 음, 이 밑에다가 필기를 하고 좀 이따가 이거 지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854년 일본이 개항하는데, 일본은 1년 전, 개항이 있기 1년 전부터 일본은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1840년에 아편전쟁 때,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2000년 동안 아시아의 최강자로 군림해 있던 청나라가 영국한테 지게 되죠. 이런 사건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런 충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았죠. 근데 일본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향후 100년을 바꾸죠. 100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변해야 될 때 제가 이 얘기 한 거짓말 좀 보태서 10번 넘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람은 변해야 할 때 변해야 돼요. 변해야 할 때 변해야만, 우리 정세에 맞춰 발맞춰 변해야만 뭐 살아남던지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계속해서 네덜란드랑 교역을 하면서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4년 일본 개항하기 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올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마치 우리 운요 사건처럼 우리나라 대 일본이 했던 운요 사건을 미리 겪은 거죠. 얘는 미국한테. 우리랑 거래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고 미국이 협박했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양선 외국 배들이 나타날 때 전쟁을 하고 나서 진 다음에 개방했어. 근데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져요. 미일 화친 조약.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거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에 뭐 최애국 대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또 1858년 4년 뒤에 한 번이 더 와요. 미국이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와서 또 미일 통상 조약이라는 거 맺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그렇게 했듯이 일본도 미국한테 당했어요. 이렇게 미국과의 조약을 첫 번째로 많은 다른 나라와 개항을 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면서도 끝까지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일본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일본 내에서도 또 불만 세력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개항을 하면은 국민들이 탈탈 털리니까, 세금 같은 거. 개항을 하면서 개화를 하면서 미국한테 불평등 조약이고 탈탈 털리니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어, 당시 일본 사람들은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런 개항을 막부에서 주도했어요. 막부. 지금까지 일본을 지배해오던 막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조약으로 일본 사람들이 경제에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여러분 지금 11시 32분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고 와서 좀 제가 평소에도 말 더듬는데 말 좀 더듬더라도 이해 다시 갈게요. 자,
이 미일 화친 조약으로 일본 사람들 경제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그리고 미국에서 막 일본에 있는 금은 이런 것도 막 다 캐가요.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처럼 일본도 당했어. 그래서 사회도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막부 정치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쇼군 너무 정치 못하는 거 아니야? 쇼군 이렇게 나라의 중대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돼 너무 정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게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조약을 맺은 막부를 굉장히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럼 막부가 없고 쇼군이 없으면 대신 정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일본한테는 천황이 있었죠. 그래서 존왕, 천황을 존중해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존왕 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왕 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교과서를 밑줄 지금까지 설명한 거 밑줄 치면서 볼게요. 일본도 문호 개방 이후 미국한테 문호 개방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이에 개국 정책에 반발하는 반막부, 지금까지 일본을 다스려오던 막부가 싫다 이거야. 반막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반막부 세력들은 하급 무사들이었고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존왕양이 다시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존재만 했던 천황을 다시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렇게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쇼군파랑 천황파랑 나눠져서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천황파에서 서양의 무기를 빌려다 써서 이겨요. 무기를 사용해보니까 신세계인 거야. 그래서 다시 존왕양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서양 세력을 타도하지 말고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막부의 군사적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충돌에서 패하고 난 뒤 개국 지지와 막부 타도로 태도를 바꿨다. 이들은 결국 막부를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달성했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메이지 유신. 쇼군이 아니고 천황. 그리고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으로 권력을 집중하자고 한 것입니다. 천황이 중심이 된 국가를 만들자. 이게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서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천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권력이 강했던 사무라이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민 남성들을 병사로 징발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돼요. 징병제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 일본에서 무사는 특권층만 할 수 있었던 어떤 뭐라 해야 돼? 특권이었어. 근데 평민도 군대에 보내면서 무사들의 특권을 뺏은 거죠.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뺏고 또 나라의 군대 수도 늘립니다. 볼게요, 여기. 자,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을 목표로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 중앙집권 체제, 여기 동그라미. 중앙집권 체제. 또 징병제를 시행하여 군사력을 정비하였다. 또 근대적 토지제도도 확립하여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분제도 이때 해체됩니다. 신분제도 해체돼요. 신분제가 완전한 해체는 아니고 신분제가 개편됩니다. 개편. 그래서 하층민 사이의 평등이 노비가 사라져요. 노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지금까지 일본을 다스려온 무사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다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도 뚜렷한 개혁의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잘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왜 우리 여고생들이니까 우리 멋진 여성 연예인들 많이 따라하고 뭐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
많이 CF 광고라든지 뭐 영화에서 보고 그럼 우리 따라 쓰고 그러죠. 뭐 설리가 했던 무슨 목걸이? 백조 블랙스완 목걸이. 아무튼 뭐 따라하고 그러죠. 머리 모양도 따라하고 옷 모양도 따라하고 뭐 액세서리도 따라하고 그런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을 선포한 다음에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 가서 보고 배워오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 이거 듣고 넘어가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명은 서구처럼 되는 거구나. 지금 서구가 진짜 발전했구나. 그래서 서양 열강처럼 되자. 서양처럼 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구화를 실시해요. 자, 우리나라도 동도서기로 중국도 중체서용이었어. 근데 일본은 싹 다 바꿔. 모든 것을 서구화. 그래서 실시했던 게 단발령. 머리도 서양 사람들처럼 자르고, 그리고 고기 먹기 운동도 벌입니다. 소고기. 일본은 농경사회에서 소를 잘 안 먹는데, 일본인들 체형이 서양 사람에 비해 너무 왜소하는 거야. 이때 당시 일본인들 막 평균 키 막 150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고기가 많지 않아요. 소고기 비싸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좋아하는 돈가스입니다. 고기는 조금 있고 튀김옷을 많이 입혀서 열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살찌우게 만든 게 돈가스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삶 하나하나 깊숙한 곳까지 개혁 정치가 서양식으로 계속해서 실시되면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교과서로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까지 봤고, 이때 당시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들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전신, 전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신이 소식을 빨리 전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신에 물건을 매달아 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봇대에 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물건을 매달아 놨다고 해요. 빨리 물건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아무튼 이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정근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빠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빠른 개혁과 개방 속에서 음, 평민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자유민권운동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1870년대부터 서양식 입헌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온 게 1889년 아주 중요한 메이지 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유민권운동 세력은 메이지 정부의 강압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양식 의회와 헌법에 갖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서양식 의회와 헌법. 얘네는 제도도 바꾼 거죠. 제도도 우리나라 중국과 다르게 제도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정부는 이 운동을 탄압하였지만 서양의 선진적 정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입헌제 채택을 결정했다. 이게 우리나라 중국과 다른 정말 핵심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은 빨리 개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식 입헌군주제와 완전 일치하진 않았어요. 서양식 입헌군주제는 군주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정치는 의회와 의원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일본에서는 천황의 힘이 제일 셌어. 천황의 권력은 신성 불가침 권력이라고 해서 신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고 천황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고 만약에 천황이 저 나라랑 전쟁하고 싶어 그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황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기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계를 가졌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일본 근대국가를 수립하다. 이 부분 메이지 헌법과 관련된 일본 대제국헌법 메이지 헌법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보고 메이지 정신과 관련된 이제 영상 보고 너무 길어져서 메이지 영상과 관련된 모습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거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